문화이퍼 민주당의 우상호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개 소식에 밀렸습니다. 갑자기. 네. 저희가 2부에서 끝내려고 했는데 네. 마무리 못한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네. 무엇보다도 황교안 전 총리가 등판합니다. 네.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아니, 저는 사실 설마 했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두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문제가 있길 바라겠죠. 아니, 실제 문제가 있죠. 예를 들어서 예. 뭐 적절한 비유라고 안 보일 수 있겠지만 예. 가령 이승만 대통령이 실각을 했는데 예. 이기붕이 예를 들어 정치를 하겠다. 다음부터 나오겠다. 이러면 이게 누가 그걸 받겠어요. 물론 황교안 총리가 뭐 이기붕 정도의 구정농단 세력은 아닙니다만 예. 적어도 최순실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활동했는지를 몰랐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혹은 몰랐다고 하면 또 총리로서 책임 문제가. 몰랐을 리가 없죠. 저도 하는 일을. 민주당 원내대표도 하는 일을 새누리당의 실권 총리가 몰랐다? 그거는 모른 척 했다가 맞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신다. 예. 아니, 그건 거의 틀림없고요. 정치에서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래서 이건 도의적으로 안 맞다. 두 번째는 설사 몰랐다 해도. 그러니까 전 정권의 국정농단에 대한 책임이 있다. 예. 책임이 있죠. 정책 책임이 분명히 있죠. 예. 본인이 직접 농단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같은 그룹, 특히 총리라면 2인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야, 이게 몰랐다면 허수아비 총리였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공격 포인트긴 합니다. 아니요. 그걸 이제 만일을 대비해서 이렇게 비판하는 건데 네. 제가 그때 원내대표 때니까요. 네. 몰랐을 수가 없어요. 원내대표도 알고 있었다. 그럼요. 야당도 디테일은 몰라도. 예. 디테일은 몰라도. 왜냐하면 이게 그 안에 국정 공직기강 비서관이 페이퍼까지 쓸 정도면 예. 총리실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대통령 청와대에서 일어난 청와대 비서실에서 일어난 일을 예. 이낙연 국무총리가 세부적인 건 몰라도 예. 큰 흐름을 모를 수가 있습니까? 모르면 안 되죠. 모를 수가 없어요. 그렇기 없다. 때문에 왜냐하면 이 양반을 더군다나 나중에 대통령 대행까지 시켰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모를 수가 없다는 거고. 두 번째, 이 책임론을 떠나서 예. 저는 제가 황교안 총리라면 예. 아무리 하고 싶어도 자기가 모셨던 주군이 자기를 임명했던 분이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예. 근데 진짜 이럴 때 정치하고 싶을까요? 저 같으면 하고 싶어도. 명예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하겠다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짜 박근혜 부활이죠, 그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저 같으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같은 편의 로직으로 논리로 보더라도 야, 자기가 모시던 대통령이 추운 감방에서 고생하는데 너는 따뜻하게 출세하고 싶냐? 나는 이렇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친박들이 이렇게 좋아하니 나는 이 집단의 속성을 알 수가 없네. 참. 그만 웃어보여. 근데 홍문정 의원하고 저희가 2부 인터뷰했는데 홍문정 의원 이야기는 언론에서는 이제 친박계가 대환영이라고 하지만 꼭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황교안 전 총리가 본인의 스탠스 도대체 전 정권을 지지했던 혹은 전 정권의 사람들과 같은 스탠스를 취하는 건지 아니면 탈당파하고 같은 스탠스를 취하는 건지도 밝힌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자세로는 당대표 선거에 나가서 어느 쪽으로부터도 지지를 못 받을 수도 있다. 입장을 분명히 해야 된다. 그러니까 친박계가 전폭적인 지지를 하고 있는 것도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그거는 홍문정 의원님의 페인팅 기술이라고 보는데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황교안 총리가 친박계 상당수의 전폭적 지지를 전제로 하지 않고 나올 리가 없다. 그냥 입당이라는 승부수를 띄웠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조금 아닌 사전에 정지 작업 다 물론 되고. 거기에 홍문정 의원이 포함 안 됐을 수도 있죠. 그러나 적어도 홍문정 의원이 친박 진영에서 갖고 있는 지위를 볼 때 몰랐다는 말이 안 되는 공감대 것 없이 저는 이렇게 들어갈 리가 없다고 보고 다만 지난번 나경원 원내대표 세울 때도 이런 페인팅들을 썼잖아요. 친박계가. 근데 황교안 총리를 친박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저는 좀 너무 지나친 얘기다. 그러니까 황교안 전 총리가 친박 프레임에 갇혀서 공격을 받을까 봐 페인팅 모션으로 일부러 거리가 좀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다. 그 정도 페인팅 기술을 쓸 수는 있는 분이니까요. 근데 황교안 총리는가
예를 들어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면 자가당착이고 예. 그렇잖아요. 이게 제가 볼 땐 비판할 수는 없겠죠. 그러면 뭐가 다른 어떤 노선을 끌지 봐야 된다 이런 말이 됩니까? 홍문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전 그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되고. 근데 만약에 좋아요. 거기까지는 알겠고요. 그래서 한 전 총리가 입당한다는 게 곧 출마한다는 건데 사실상. 그럼요. 예. 물론 이제 떨어질 게 확실하면 안 나오시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지지율이 예, 1위 아닙니까? 계산기가 나왔다는 얘기죠. 저는 뭐 이제 한 달 조금 남았는데 황교안 총리의 전 총리의 1위가 예. 큰 대형 실수가 없는 한 바뀔 가능성이 있겠느냐. 그렇죠. 네. 예. 그런 점에서 저는 계산 다 끝났다고 보죠. 여론조사 1위면 여론조사가 얼마나 포함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당내 지금 기관이 원래 7대 3이잖아요. 예. 7대 3이면 당내에서는 친박이 다수니까 어쨌든 당원도에서 유리할 거고요. 예. 여론조사에서도 1등이면 당원에서도 1등, 여론조사에서도 1등이면 아주 유력한 다음 당대표 후보죠. 그러면 오세훈 전 시장과 한정 총리 외에도 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그 빅투 지금으로서는 네. 홍준표 전 대표가 나오지 않는 한 빅투라고 해야 되죠. 네. 예. 그러면 황교안 전 총리가 유리하다. 유리하죠. 더군다나 황교안 총리가 이렇게 나서서 1등 여론 지표가 막 대세몰이를 하면 예. 홍준표 대표도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시죠. 네. 만약에 그렇게 해서 실제 뭐 앞서가는 얘기긴 한데 황교안 전 총리가 당대표로 당선이 됐어요. 그러면 단일 지도 체제니까 사실상 그 총선에서의 공천권도 가진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죠?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황교안 전 총리와 뭉친 세력은 주류 세력이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다음 총선도 가져가는 거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제 본인들이 그리는 그림이겠죠. 안정적으로 당대표 유지되고 그리고 총선까지 가져가면 황교안 전 총리가 대선 후보까지 나가는 건 거의 기정사실 아닙니까? 유력하게 되죠. 그렇죠.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습니까? 이런 구도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자유한국당 보수 진영이 뭔가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제 그 호소력이 있을 때 저희가 사실 힘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전혀 의외의 인물이 나온다든가. 그렇죠.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의 오른팔이었고 뭐 친박색이 강한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부활이나 명예회복을 상징하는 그런 대권 후보가 계속 가면 보수 진영은 물론 결집을 하겠습니다만 예. 중도 진영이 넘어가기 어렵기 때문에 다음 대선에서 유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저희로서는 내심 반가울 수 있는 내심이 아니라 지금 외심인데요. 바로 우리로서는 사실상 다시 박근혜 대통령과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색깔이 강해지기 때문에 말하자면 색깔이 분명해진다 이거죠. 이런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당대표 시절에도 보면 당시 당내에서 소위 뭐 비문이나 반문 공세가 굉장히 심했고 그 과정에 곤욕을 많이 치렀잖아요. 그렇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도 이렇게 되면 이제 탈당파, 비박 이쪽들이 공격력이 만만치 않은 분들인데 그분들의 공격을 받고 상처를 입고 지지율이 오히려 떨어지고 그래서 오히려 차기 주자로서 그 어떤 지위가 더 추락하는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야권은 그 여당은 현직 대통령의 인기와 지도력에 많이 의존하고 가는 그런 성향이 강하다면 야권은 대안 세력으로서의 차기 대통령 후보고 유력한 사람이 지도부로 쓰는 게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색깔은 물론 좀 수구적이어도 황교안 전 총리를 선택한다는 것은 유력한 대권 후보를 세워놓고 게임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당심이 움직이고 있다고 봐야 되죠. 그런 측면에서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 공격은 하겠지만 황교안 총리가 가령 당대표가 돼서 점점점 더 이익권이 강해지면 유승민 대표나 김무성 대표 같은 차기 다음 대안들이 여론조사에서 계속 밀리면 그 당이 유지하기 좀 어려워지는. 공격은 받겠지만 실보다는 당내 기준으로 보자면 보수 진영 관점에서 보자면 득이 더 많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공격이 오히려 황교안 대표의 영향력을 떨어뜨려서 유승민, 김무성 이런 분들의 다 차기 대권 후보로의 그 범보수 가능성을 높인다면 몰라도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다음 총선을 앞두고 점점점 다른 대안 세력들이 약해질 가능성이 있죠. 오히려 네. 황교안 전 총리 중심으로 모일 수도 있다. 예, 네. 왜냐하면 불안하니까 일단 1등 중심으로 뭉치자는 심리가 강해지죠. 그게 보수는 성향이 그런 경향이 더 강하죠. 그렇습니다. 네, 보수 정당에서는 그렇게 우려하신다. 아니, 제가 우려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우려하신다. 네. 제가 왜 거기를 우려하겠어요? 왜 걱정을 그렇게 해주겠습니까? 되길 바라신다. 우려라기보다는. 가정을 그렇게 한다면 그 다음 수순들이 되게 복잡해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홍준표 전 대표의 출마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다. 아니 일단 황교안 전 총리가 워낙 강력한 우승 후보인데 이분과 진검승부를 지금 당 대표를 놓고 한다? 할 이유가 없다. 저는 그냥 홍카콜라에 만족하고 계시다가 혹시 추락하게 되면 그 다음을 보시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가능성이 줄어들었다. 네. 굉장히. 예. 민주당 얘기도 해볼까요? 민주당의 이번에 손금주 의원과 이용호 의원 복당 혹은 입당이 허용될 거라는 전망이 더 우세했었네요. 초기에는. 그리고 쭉 그렇게 이어지다가 안 된다라고 최종 정리가 됐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낼 줄 몰랐어요. 설사 이번에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아직은 때가 안 됐다 이런 정도로. 유보 이런 것도 아니고 표현이. 저는 조금 우려스러운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예. 우리가 쓸 수 있는 여러 카드가 있습니다. 새로운 신진 정치 세력을 받아들여서 혁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그 호남 정치 세력의 일부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도 올 수 있는데. 예. 민주평화당과 또 당대당으로 합당하는 시나리오도 없다고 할 수 없죠. 예. 저는 만일을 대비해서 이 카드도 완전히 버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복당 불허의 근거가 너무 세서 저는 이렇게 가는 게 과연 내년 총선에서 쓸 수 있는 다양한 카드를. 근거는 간단합니다. 그 지난 선거에서 이쪽 후보, 문재인 후보죠. 후보에 대한 뭐 낙선 운동이라든가 공격이 너무 심했다. 골자는 그거거든요. 혹은 당에 대한 공격. 그것은 뭐 당을 달리하면 원래 늘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 논거가 그러면 앞으로 지난번 총선 때 우리와 다른 진영에 서 있던 그 뭐 어떤 사람도 그러면 국민의당 출신들 다 해당되는 거예요. 일체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게 노선이 된 건가? 그런데 저 문제는 내년도 총선 전략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카드인데 이걸 이렇게 결정의 주체가 어디였죠? 당입니다, 당. 당이라 하면 당의 산하 기관 중에 이거는 당 대표님과 사무총장과 그 당원 자격 심사위원회 위원장이 토론 속에서 같이 결정했다고 봐야죠.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물론 가능성이 앞으로도 총선까지 완전히 사라졌다고 할 수는 없으나 이런 기준을 세운 이상 뭐 민주평화당과의 또는 뭐 개별적인 입당 앞으로도 똑같은 기준이면 아니 국민의당이나 다른 바른미래당이 있었으면 당연히 이쪽을 공격했겠죠. 근데 어쨌든 저희가 다 안 되는 건데. 당시에 열린우리당 만들 때 새누리당 당시 한나라당에서 독수리 오형제까지 받아들였던 정당인데 개혁을 위해서라면 그 문호를 좀 열 수도 있는 거거든요 나중에. 근데 지금 아예 닫아버린 것은 뭐 이번 경우는 제가 뭐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아주 총선의 전략 노선인지는 한 번 더 가서 좀 저희 지도부하고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문호를 완전히 닫은 건지 아니면 이번만 나중에로 미뤄둔 건지는 모르겠다. 그러니까. 근데 이번에 이제 아직은 때가 아니다 이렇게 했으면 이제 미뤄둔 걸로 볼 텐데 기준을 아예 굉장히 강하게 닫아놨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약간 우려한 것이죠. 완전히 닫은 게 아닐까 하는 우려가 있다. 논거를 그렇게 발표했기 때문에. 자, 이건 어떻습니까? 노회찬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보궐선 지역구에 이제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창원 성산. 여기 정의당과 민주당 후보 또 진보 후보가 여러 명 아직 있는데 후보 단일성의 필요성을 언급했단 말이죠. 이 얘기는 정의당 후보로 단일화하자는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단일 후보를 내자. 어쨌든 당의 입장은 제가 잘 모르고요. 제 개인 입장을 좀 말씀드리면 노회찬 전 정의당 원내대표의 이 어떤 불행한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저희 당이 책임이 없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저는 원래 어떤 의미에서 저는 드루킹 특검을 반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건 특검 대상권이 되지 않는다. 안 되죠 원래. 그런데 이제 정책 타협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산 문제 때문에. 근데 그 과정에서 갑자기 이제 노회찬 대표가 여러 가지 공격을 받으면서 스스로 불행한 어떤 결단을 하셨는데 그리고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 저는 저희 민주당이 후보를 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창원성사는 정의당에게 양보해야 된다. 그리고 그 최소한 도의 아니겠습니까? 노회찬 선배의 죽음 때문에 이루어지는 재보궐선거에 우리가 후보를 낸다는 것은 저는 거기에 민주당의 책임이 있다. 아니 그 책임 때문이 아니라 도의적으로 저는 책임감을 느껴요. 그래서 그러고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 우리가 후보를 내기는 물론 거기서 준비한 우리 당의 동지가 있습니다만 네. 도의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저는 통영고성은 우리가 후보를 내고 창원성사는 정의당이 내는 이런 이제 지역 단일화 전략을 피는 게 맞다고 보죠. 알겠습니다. 자, 큰 틀에서 올해 네. 개각이 끝났냐 이런 얘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청와대의 수석들하고 비서실장 교체했는데 네. 장관들은 어떻게 되냐? 총선 나가려면은 1년 남은 시점 그러니까 한 3, 4월 정도에는 장관들 교체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있는데 총선 그러니까 지금 있는 장관들의 총선 출마를 돕기 위해서라면 올해 한 90월에 개각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어차피 총선 나올 사람들이 마음이 좀 떠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좀 국정 운영의 효율성과 집중성을 위해서는 상반기 중에 개각을 하는 게 필요하죠. 선거 나올 사람들은. 본인도 입각합니까? 아니 그 선거 지금 기준이 선거를 이 뉴스공장 웃긴 프로그램이야. 잘 얘기하다 갑자기 쑥 들어와. 국회의원 그만하시고 이제 아니 이게 다 순장조 국정 아니 개각은 장관으로서 개각은 대통령이 좋은 인재를 뽑아 쓰는 것이지. 네. 자기의 정치적인 어떤 시나리오 때문에 막 장관 들어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그렇죠. 도움이 되면 뭐 쓰실 거고 도움이 안 되면 안 쓰실 건데. 건데. 장관을 이번에 하면 네. 그러면 사실 총선에 못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치인들을 이번에 대폭 입각시키. 아니 그런 제안이 온다면 하실 거냐고요. 고민 좀 해봐야죠.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번에 입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총선에 등장하지 않는다고 봐야 되죠. 그렇게 해야죠. 그게 예의죠. 예. 왜냐하면 뭐 몇 개월 하고 나올 거면 장관이라는 자리가 그렇게 움직일 수는 없어요. 들어가면 앞으로 3년 반. 3년. 이번에 하신 분들도 지금 임종석 실장이 1년 9개월. 그러니까 19개월. 그리고 지금 다른 장관들이 지금 1년 한 몇 개월 했잖아요. 꽤 긴 거예요. 이게 역대로 보면 막 평균이 한 맞습니다. 1년도 안 된 경우가 1년도 안 된 경우가 많았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어떻게 됩니까? 보시기에? 글쎄요. 근데 뭐 결과는 이제 법원이 뭐 판정을 할 문제입니다만 이분이 진짜 마음속에서 이제 웬만한 사법부 판결에 대해서 불신이 커져버렸잖아요. 너무 커졌죠. 이거 다 거래냐 뭐. 그러니까 지금 법원 앞에서 데모하신 분들 보면요. 모든 사법부 판결에 대해서 자기가 관련된 판결에 대해서 다 불신을 해요. 개인들도. 사법부 불신을 자초한 이 문제가 큰 문제인데 문제는 본인이 고백을 하고 어느 사건까지다라고 딱 잘라줘야. 그런 게 없어요. 모두 다 기억 안 난다고 한다니까. 아유 대법원장까지 하신 분이 그렇게 기억력이 없으셔서 어떻게. 저는 그건 뭐 본인은 좀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겠죠. 또 좋은 취지로 하는 일도 있겠지만 이거는 본인이 고백을 해주어서 사법부의 미래를 열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럴 것 같지는 않으니까 어떻게 될 걸로 전망하십니까? 전망. 뭐 불구속 재판 받으시겠죠. 구속영장 청구되겠지만 구속은 안 될 것이다. 그 양반 밑에서 있던 저 판사들이 어떻게 자기 수장을 감옥에 구속을 시키겠어요? 알겠습니다. 청와대 인사 개편은 잘 된 겁니까? 아주 잘 됐습니다. 특히 어디가 잘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주 중량급, 정무적 감각이 뛰어난 중량급 인물들을 썼고요. 그 초기는 임종석 조국으로 비롯되는 신선미, 새로운 혁신의 느낌인데 지금은 완전 중량급을 넣어서 청와대의 기강을 잡고 야당과의 대화를 열겠다고 하는 의지가 그 중에 누가 잘 된? 노영민 강기정 둘이 아주 잘 된 겁니다. 그래요? 네. 어떤 의미에서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분들이 야당하고 아주 친해요. 경험도 많고. 근데 경제 컨셉이고 청와대 안에 기강 잡는 데는 노영민 선배만한 분이 없죠. 너무 세다라는 평가도 있는데. 그러니까 기강을 잡으려면 좀 센 사람이 들어가야지. 지금 너무 사고가 많았어요. 사실 잔사고들이. 저거 좀 잡아야 돼. 그러니까 노영민 선배 같은 분이 가서 확 기강을 잡아요. 강기정 의원은요?
대화 관계가 좋죠. 그분이 대화 관계가. 가끔 몸싸움도 하지만 또 예. 굉장히 친한 사람이 많아요. 이미지는 굉장히 강성인데. 근데 의외로 이 양반 되게 야권 관계가 깊고 폭넓게 깊고 그다음에 또 의외로 그 눈물도 많이 흘리는. 예. 제 앞에서 눈물 흘리는 거 여러 번 봤어요. 굉장히 마음이 착한 좋은 사람입니다. 내가 볼 때 적어도 야권과의 그 약간 중진 의원들과의 관계는 예. 노영민, 강기정 라인이 아주 좋습니다. 그 점에서. 이제 좀 대화를 좀 해야 되거든요. 깊숙이.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 텐데 네. 저희가 이제 지난 금요일부터 김학영 의원 자유한국당에 나오시거든요. 예. 격주로 한번 같은 시간대에 이렇게 매주는 그렇고 격주로 한 번씩 어떠십니까? 예. 면대면. 아, 굳이 이렇게 붙여야 되겠어요? 네? 김학영 의원 저도 좋아하고 아주 같은 뭐 제가 좋아하는 분인데 대놓고 얘기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 뭐 그분하고 얘기해서 서로 쑥스러운 얘기 많이 할 것 같은데. 네. 3주에 한 번. 그래요. 한 달에 한 번. 3주에 한 번. 달에 왜냐하면 한 주는 네. 한 주 아니죠. 한 주에 두 번씩 나오니까 각자 나오니까 격주로 한 번 해도 되겠네요. 한 달에 한 번 하세요. 용호 상방으로. 아, 한 달에 한 번 해. 한 달에 한 번이면 웬만한 이슈 다 잡아요. 김학영 의원하고 저하고 하면 네. 굉장히 시끄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외로 서로 상대방 얘기할 때 나경원 대표처럼 끼어들지는 않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문화일보 우상호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